영국의 데일리 크로니클 특파원으로 러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 입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입국하자마자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항공의 화재라는 특종이었죠. 대한매일신보에게 베델의 치해 법권은 튼튼한 방패였고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의 펜은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었던 거죠. 그가 눈 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게 하시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09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한국을 사랑한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과 대한매일신보입니다. 1968년에 더 타임즈 영국 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1904년 서울에서 신문을 창간한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이라는 분께 훈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고자는 런던의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고가 아주 작았어요. 왜냐하면 1968년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조그만한 광고를 냈죠. 그런데 이 광고는 너무 크기가 작아서 쉽게 발견하기 힘든 광고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니스트 베델의 연고자를 찾으려고 했던 걸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별로 기대치 않고 1960년대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원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기울였다라는 걸 좀 보이려고 이런 광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더 타임즈에서 이 광고를 더 크게 실어주었습니다. 새로 실은 광고는 한국이 한 영국인에게 감사를 표하려 한다. 한국의 대통령과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과거 한국의 국민 영웅이던 영국인 후손을 기다린다. 1904년 신문을 창간해 일본의 한국 지배에 저항하다가 1907년에서 1909년 사이에 추방당했다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것이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광고가 좀 더 크게 나가자 그 후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베델의 후손은 베델의 며느리 그리고 베델의 손녀와 손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델의 부인과 베델의 하나뿐인 아들은 1964년과 65년에 사망한 후였습니다. 베델의 손녀는 자신의 할머니이자 베델의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델의 부인이자 내 할머니인 마리 모드게일은 할아버지 베델이 떠난 뒤에도 재혼하지 않고 영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그를 기렸다. 할머니는 평생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베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죽고 난 이후 그의 부인과 아들은 영국으로 돌아갔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답니다. 실제로 베델의 후손을 찾았는데 이들도 영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델의 후손을 찾게 되었고 이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베델의 후손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베델은 어떤 인물일까요? 베델은 영국인입니다. 그런 베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그 당시 고종이 배설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베델은 어떤 인물일까요? 베델은 영국인이었지만 16살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고베 지역에서 베델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역업에 종사했죠. 그의 사업은 번창하기도 했지만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한 이후 그는 그 시기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특파원으로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됩니다. 영국의 데일리 크로니클 특파원으로 러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 입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입국하자마자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항공의 화재라는 특종이었죠. 1904년 4월 14일 경운궁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경운궁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덕수궁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궁궐에서 화재가 일어났으니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화재가 크게 일자 주변에 있던 대사관에서 소방수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궁궐문이 꽁꽁 닫혀서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궁궐에서 보통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동시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화재가 일어나면 반란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궁궐문을 꼭꼭 잠그고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게 했었던 거죠. 결국 경궁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궁에 머물고 있던 고종은 저기 서쪽에 있던 수호컨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저기 수호컨이라는 곳은 왕실 도서관입니다. 저기에서 그 다음 해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되죠. 그리고 이후 그곳은 중명전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한국 항공의 화재라는 특종을 실었던 베델. 그런데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재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불만이 많은 방화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상황에 불만이 많은 방화범. 이는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델은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그 당시의 전쟁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취재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영국이 굉장히 견제하는 나라였고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체결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베델은 영국의 우호적인 기사를 실어야 됐었는데 실제 베델이 실은 기사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내가 본사로부터 받은 지시는 일본의 우호적이어야 했기에 기사도 친일적인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조선의 실정을 직접 보고 나니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사의를 표했고 그들은 나를 해고했다. 영국 특파원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베델. 불과 한 달 남짓에 그는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굉장히 난감하게 되었죠. 그때 그의 나이가 32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곧 생각을 바꿔먹게 됩니다. 한반도의 시상을 알릴 길은 언론밖에 없다. 그는 신문사를 차리기로 합니다. 그가 발행한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일본은 왜 대한매일신보를 두려워했을까요? 베델이 만든 신문은 코리아 데일리 뉴스와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좀 더 중점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영자신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사정을 해외에 알리기가 쉽지 않았죠. 물론 그 이전에 독립협회에서 발간한 독립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신문이 1899년에 폐간되고 난 이후에 이때까지 영자신문이 발간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베델은 영자신문을 발간하면서 조선의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도 하고 이게 또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델이 발간한 신문은 두 가지였는데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4면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2면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첫 발행은 1904년 7월 18일이었고요. 국문으로 혹은 국한문으로 발행되고 있던 신문들은 많았기 때문에 그는 영자신문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 때문에 코리아 데일리 뉴스는 이후 일본이 통간부를 설치하고 통간부에서 발간하게 되는 더 서울 프레스라는 영자신문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취재를 하러 왔던 영국의 종군기자 맥킨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인이라고는 100명도 채 넘지 않는 한 도시에서 두 가지 영자신문이 일간으로 발행되는 언론 사정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요. 베델은 신문사를 차리고 이렇게 영국 국기를 걸었습니다. 여기가 영국의 치해법권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또 이곳에 간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 간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와 일본인은 출입을 금한다라고요. 베델의 신문사는 치해법권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항일 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발행 부수가 늘어갔죠. 이런 대한매일신보를 경계한 이가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통감인 나의 100마디 말보다 신문의 일필이 한국인을 감동케 하는 힘이 더 크구나 라고요.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긴장하게 만든 항일신문. 그 신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항일 기사를 많이 실었기 때문이었고요. 대한매일신보의 이 주필들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주역이 되는 인물들이 여기에 있는 세 분입니다. 신채호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글솜씨가 아주 뛰어난 분이죠. 박은식 선생은 한국통사라는 역사서를 저술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혹 나라가 망해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여기 있는 양기탁이라는 분이 대한매일신보를 거의 이끌어가는 분이었습니다. 베델과 양기탁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양기탁은 영어와 일어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종의 통역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왕실의 문서들을 번역하는 일을 전담하는 이였습니다. 베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러일 전쟁을 취재할 때 일본어는 능숙했지만 우리나라 말을 몰랐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통역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베델과 양기탁의 인연이 시작되었고요. 베델이 영국 특파원에서 해고되고 새로운 신문사를 차리려고 했을 때 양기탁이 베델에게는 정말 믿을 만한, 함께 일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신문사를 차리면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양기탁과 함께 많은 글을 썼던 주필이었던 신채호 선생은 대한매일신보에 많은 항일 기사를 쓰기도 했었지만 그의 책 독사신론을 무려 50여 회에 걸쳐서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1904년 발행을 시작했던 대한매일신보의 초창기 편집국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분주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죠. 신문이 발행되던 그 시기 마침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1904년 일본은 50년간 우리나라 전국의 황무지의 개강권을 위임해달라고 강력하게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황무지들을 자신들이 개간해서 50년간 사용을 하고 이후에도 연장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이에 우리는 크게 반발했고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특히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서는 윤치호가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비판하는 논설을 실었습니다. 윤치호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땅의 3분의 2가 일본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사실이 코리아 데일리 뉴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까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황무지 개강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죠.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우리는 을사늑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었습니다. 장지연은 황성신문사 사장이었고 이 일로 황성신문은 정간 조치를 당하고 장지연은 구속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은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을사조약은 이토우가 우리 대신들을 공갈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쓴 이유로 황성신문 사장 장지연을 구속하고 신문을 정간시킨 것은 언어도단이다 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통해서 을사조약의 진상을 파헤친 한일 신조약 청약 전말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으며 을사늑약을 반대하면서 썼던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 방성대곡을 영문으로 실었습니다.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해야 됐던 그 당시의 고종 역시도 영국의 트리븐지의 기자에게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적은 밀서를 보냅니다. 트리븐지의 더글라스 스토리 기자는 고종이 보내준 밀서를 토대로 동양의 미래라는 기획 기사를 실었고 그 기사를 베델은 대한매일신보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을사늑약은 한국 황제가 동의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았다라는 황제의 밀서가 그대로 실리게 되었죠. 이러한 기사들이 실리게 되면서 을사늑약이 평화적으로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던 일본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1907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일본의 대신 다나카라는 이가 경천사 10층 석탑을 약탈해 간 것이었죠. 경천사 10층 석탑은 높이만 해도 13m가 넘습니다. 이 탑을 140여 조각을 내어서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던 거죠. 우리의 힘이 얼마나 약했으면 이런 일까지 당해야 했을까요? 소식을 들은 베델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취재한 것을 기사에 실었죠. 개성군과 풍덕면 접경지역에 있는 경천사탑은 고려 공민왕 때 공주를 위해 옥석으로 10층 높이로 세운 수백 년 된 유물이다. 그런데 무슨 허가를 받았는지 일본인들이 그 탑을 무너뜨려 일본으로 실어간다 하기에 두 군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맹세했다고 한다.
이러한 약탈행위에 베델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이가 베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인 헐버트도 영자신문을 활용해서 일본의 이러한 약탈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결국 압박을 받은 일본은 경천사 10층 석탑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죠. 10여 년 만에 어렵게 경천사 10층 석탑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경천사 10층 석탑이 위용을 자랑하며 세워질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베델과 헐버트는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1907년 고종은 우리가 억울하게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빼앗겼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합니다. 국내에서 출발했던 이준,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합류한 이상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합류했던 이휘종, 이들 세 사람은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일본의 눈을 피해 무사히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비분 관계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컸을까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준 열사가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준 열사의 자결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호해로 다루었습니다.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도 있었습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잔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나라가 갚지 못하는 빚을 국민들이 갚자고 일어난 캠페인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러한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를 추종하고 믿고 있던 백성들이 대한매일신보에 성금을 보냈지만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처음에는 그 성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캠페인이 더 활기를 띠게 되죠. 그러자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채보상의원금 광고를 싣고 국채보상 성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신채호 역시도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보종보국론이라는 국채보상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는 국채보상운동에 성금이 쇄도하고 있었고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들에게 의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의 활기 때문일까요? 이 시기 대한매일신보의 발행부수가 10,000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해야 됐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시켜버렸습니다. 해산당하지 않으려던 군인들은 일본에 맞서 많은 피를 흘려야 됐었고 살아남은 군인들은 지방으로 흩어져 각 지역의 의병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1907년에 일어났던 정미의병은 전국적으로 그 열기가 높았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들 의병들의 활약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주민 수백 명이 일본 수비대와 2시간 동안 교전을 벌였고 원주 주민 수백 명이 총검과 탄환을 휴대하고 충청의 충주 주민 수백 명이 우편 취급소를 타파하고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다. 이러한 의병들의 활약을 실은 항일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의병들을 일본은 강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병들뿐만 아니라 그 의병들의 근거지가 있는 주변까지도 폐허로 만들었죠. 이 사진은 영국의 종군 기자 맥켄지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경기 이천으로 향하는 골짜기를 내려다 보았다. 7, 80호 정도의 마을에는 기둥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렸다. 일본이 무리하게 의병들을 진압하고 잔인하게 조선 사람들을 살상하는 내용들이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실렸습니다. 수원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본과 조선 의병 간의 전투가 벌어졌다. 30명의 의병이 일본 군대에 포위되어 대부분 잔인하게 사살되었다. 일본군 장교는 분이 덜 풀린 듯 생포한 이들을 모두 끌어내 목을 베었다. 일본의 잔혹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한 조선인이 어린 아이를 업은 부인을 데리고 일본군 병영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일본 군인이 생각 없이 이들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탄환이 여인의 옆구리를 관통해 아이의 엄마가 즉사했습니다. 아이의 한쪽 손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 아빠가 일본군 병영으로 뛰어들어가 장교에게 항의했지만 되레 길거리로 쫓겨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데일리 뉴스는 일본의 잔혹함, 국내에서의 항일운동들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일운동 소식을 전해주었고 해외에는 이처럼 일본의 잔혹함을 비판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베델이 발행한 대한매일신보는 신문지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통감부에서 만들었던 신문지법은 조선인들이 발행하는 신문에만 해당되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게 베델의 치해법권은 튼튼한 방패였고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의 펜은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었던 거죠. 고종은 이런 베델에게 신문과 통신의 정권자로 위임한다 라며 그에게 위임장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서양인의 경영으로 항상 한국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재정난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출판을 위하여 지원금을 하사하고자 하였다는데 1,000원을 하사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발행부수를 1만 부를 넘겼고 다른 신문사들의 발행부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었던 거죠.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영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베델을 추방시키거나 그의 신문을 폐간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외교 마찰도 불사하겠다. 영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베델을 추방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베델을 추방시키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영국의 치해법권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심하던 끝에 영국은 베델을 법정에 세우기로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베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매일신보가 조선인들을 선동시켜 소요를 일으키거나 공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주한 영국 총영사관에서 열리는 재판이었는데요. 이 재판은 조선 그리고 영국, 일본이 함께한 동양 역사상 특이한 재판으로 시선이 주목되었습니다. 재판은 1907년과 1908년 두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첫 재판은 1907년 10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대한매일신보가 항일 의병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싣고 있어서 일본과 조선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맞서서 베델 측에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려고 하고 조선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와 같은 기사를 사실대로 실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에서 설전이 이어졌지만 재판의 결과는 베델에게 내려진 6개월 근신처분과 서약 보증금 300파운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 결과에 항의했고 베델의 서약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성금들이 모였습니다. 재판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매일신보의 항일 기조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08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에서 스티븐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일본이 제안했던 조선의 외교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외교 고문이었지만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이 조선을 위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이고 조선인들 역시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훨씬 이롭다. 이렇게 거짓으로 해외에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을 방문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서 부두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명의 한인이 스티븐스를 저격했고 스티븐스가 중태에 빠졌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스티븐스를 중태에 빠뜨렸던 두 한인은 전명훈과 장인환이었습니다. 전명훈은 스티븐스에게 총을 겨눴지만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서 총으로 그를 가격하고 달아나던 중이었고 장인환은 스티븐슨을 쏘기 위해서 총을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은 전명훈의 어깨에 나머지 총알은 스티븐스의 복부를 관통하고 며칠 후 스티븐슨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전명훈과 장인환이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총을 겨눈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티븐스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대한매일신보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만일 장인한 전명훈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원통한 것을 세계 만국에 공표했을까? 오호라, 한국 독립은 곧 오늘이요. 한국 자유는 곧 오늘이니 우리의 큰 뜻을 이룰 날이요. 라고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일본은 또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데를 재판정에 세우게 되었죠. 두 번째 재판은 1908년 6월 15일에서 18일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재판관이 국내로 들어와서 이루어진 재판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이러한 항일 기사들이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고 크게 항의를 했고요. 결국 재판에서는 이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베델에게 3주간 금고형 그리고 6개월 근신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영국인을 수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배를 타고 상해에 있는 영국 감옥에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3주간의 금고형이었지만 베델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일본은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을 방해하고 양기탁을 국채보상운동 성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워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양기탁뿐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 성금을 횡령했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으니 베델이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했을 겁니다. 양기탁과 대한매일신보의 누명은 벗겨졌지만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베델은 크게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그를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고 할까요? 건강이 크게 악화된 베델은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다 결국 1909년 5월 1일 3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가 눈 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게 하시오. 베델의 죽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웅구행렬에 흰옷 입은 이들이 구름처럼 그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양화도 장지로 가는 한국인 가운데 곡하는 자들이 상당수였고 부인들도 배설공의 집 근처에서 통곡했다. 영국 목사 터너가 장례식을 인도하고 한국 목사 전덕기가 기도한 뒤 관을 묶고 묘를 흙으로 쌓아 올렸는데 많은 이들이 봉분 앞에서 절하며 그를 기렸다. 장지까지 따라온 인원이 네 외국인 합쳐서 1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5월 5일 베델의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안창호의 추도사를 시작으로 400여 명이 함께 그의 마지막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이를 만사라고 하는데요. 모두 251명이 쓴 글 259편의 만사를 이렇게 묶어 두었습니다. 베델의 죽음을 듣고 고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왜 그를 이다지도 급히 데려간단 말인가. 그와 모든 일을 함께했던 양기탁은 영국의 남자가 한국에 와서 한 신문으로 깜깜한 밤중을 밝게 비추었네. 온 것도 우연이 아니건만 어찌도 급히 빼앗아 갔나. 하늘의 이 뜻을 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은식 역시 하늘이 공을 보내고는 다시 데려갔구나. 구주의 열을 남아 동쪽의 어둠을 씻어내고자 삼천리 방방곡곡에 신문을 뿌렸네. 꽃다운 이름 남아 다함 없이 비추리. 라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맥켄지는 자신이 쓴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 베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민을 위한 투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은 누가 뭐래도 영국의 젊은 언론인 배설이라고 할 수 있다. 1904년 여름 그는 한영 이중 언어신문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창간했다. 그가 일본 공사관과 직접적인 갈등을 빚자 일제는 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침묵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그를 탄압하기로 했다. 배설은 일제를 비판하는 매우 힘든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일본인들은 신문 발간을 방해하기 위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의 가족은 첩자들의 밀착 감시를 받았다. 그러나 배설은 굴하지 않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다.
여기는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있는 배설의 무덤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베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많은 이들이 성금을 모았고 그 성금으로 이렇게 베델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의 뒤편에는 장지연이 쓴 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가요? 지워져 있죠. 일본이 비문을 지워버렸습니다. 베델이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경계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는 곧 베델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해방 이후 많은 언론단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비석을 옆에 새로 세웠습니다. 이 비석에는 장지연이 써준 비문을 그대로 새겼습니다. 아, 여기 대한매일신보 사장 배설공의 묘가 있도다. 그는 열혈을 뿜고 주먹을 휘둘러 2천만 한민족의 의기를 고모하며 일제의 목숨과 운명을 걸고 싸우기를 6해나 하다가 마침내 한을 품고 돌아갔으니 이것이 공의 공다운 점이고 또한 뜻있는 사람들이 공을 위해 이 비를 세우는 까닭이로다. 드높도다 그 기계여 귀하도다 그 마음씨여. 아, 이 조각돌은 후세를 비추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영국인은 배설이란 이름으로 조선에 묻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태극기는 대한매일신보사에 개양되었던 베델의 유품입니다. 베델, 그는 왜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을 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라고 독려하며 응원했을까요?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소명 때문이었을까요? 역사 속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아니되옵니다 라고 끝까지 맞섰던 이들도 있었고요. 현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실는 언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919년 베델에 대해서 자료를 찾던 중 발견된 소설이 있었습니다. 베델을 주인공으로 쓴 2편의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한 편은 황제 납치 프로젝트였고요. 또 한 편은 황제의 옥새입니다. 소설 황제의 옥새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베델을 소설 속 주인공으로 한 두 사람은 러일 전쟁이 끝난 뒤부터 조선의 형제를 자처한 일본이 대한제국에 지른 불에 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불 속으로 뛰어들 생각이다. 또 한 번 크게 다칠 테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 불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베델의 삶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것도 없이 조선이 처한 현실에 그것이 불구덩이인지 알지만 그대로 뛰어들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몸이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었지만 지하철에서 일본인을 구하다가 사망한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죠. 이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델, 그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의인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